내가 해줄까? 너 요즘 너무 힘들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고 친구답게 다정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묘하게 찝찝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아.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했다. 나보다 2살 위였지만 늘 언니 같지도 동생 같지도 않은 존재였다. 어디서든 무난했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할 줄 아는 친구. 그리고 나는 그 거리감이 편해서 그녀와 오래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6개월 전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상 시아버지는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유일한 어른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땐 그래도 돌아가며 돌볼 수 있었지만 집으로 모신 뒤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다. 시아버지는 몸을 거의 쓰실 수 없었다. 오른쪽은 완전히 마비됐고 화장실 이동도 힘들었으며 간단한 말조차도 어려웠다. 나는 아침에 아이 등원을 시키고 점심엔 기저귀를 갈고 저녁엔 죽을 끓이고 밤엔 침대에 눕히며 하루가 아니라 인생이 간병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대부분 부재했고 시아버지는 거의 나에게 의지해야 했다. 물론 나는 돌보았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정신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정아가 말했다.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인다. 내가 도와줄까? 아버님 간병이라도 잠깐 내가 해줄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내가 왜 그런 걸 해? 넌 남도 아니고 친구인데.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남이 아니니까.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정아가 아버님 간병을 좀 도와준대. 남편은 의외로 반응이 없었다. 그래, 뭐, 힘드니까 잠깐은 좋지. 나는 묘하게 서운했다. 아내가 아니라 친구가 간병하는 상황이 괜찮다고? 그는 내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정하면 뭐 믿을 수 있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 주 토요일, 정아가 처음 우리 집으로 왔다. 간편한 추리닝 차림이었고 앞치마를 챙겨왔고 머리는 질끈 묶고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보며 정중히 인사했다. 아버님, 제가 며칠 도와드릴게요. 불편하신 건 다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말이 어려우셨지만 미소를 지으셨다. 그 순간 나는 아주 미세한 찌릿함을 느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웃음이 나에겐 낯설었다. 그날 이후 정아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다. 오전엔 간단한 간호를 도왔고 점심을 먹은 뒤엔 약을 챙기고 오후엔 산책까지 시켜드렸다. 나는 겉으로 웃었지만 속으로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다. 내가 다 해도 말 한마디 없으셨던 시아버지가 정아가 오면 웃으셨고 정아가 주는 죽은 유난히 잘 드셨다. 남편도 달라졌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정아가 아직 있을 경우 둘이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나는 방에서 아이 옷을 개며 문 너머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다. 한 번은 물었다. 정아가 그렇게 재밌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니, 그냥 뭐, 얘기도 잘 들어주고, 요즘엔 너도 많이 예민하잖아. 그 말이 그렇게 날카롭게 꽂힐 줄은 몰랐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정아가 두고 간 손가방에서 무심코 떨어진 메모지 하나를 보게 됐다. 그 안엔 시아버지의 투약 시간과 복약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내가 모르는 시간대에 메모 하나가 더 있었다. 2130 재진료 일정, 남편과 조율. 나는 멍해졌다. 남편과 조율? 내가 모르는 진료? 그걸 왜 정아가 남편이랑?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생각보다 훨씬 깊숙하게 엉켜들고 있다는 감각. 나는 그제서야 처음 정아가 간병을 자청했던 그날이 이상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 정아가 두고 간 메모지를 본 뒤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 덩어리처럼 남아있는 불쾌감이 이제는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조율. 그 문장은 단순한 메모 같았지만 그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대화와 결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다. 시아버님, 재진료 잡으셨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아가 그 병원 간호사한테도 아는 분 있다고 해서 예약 좀 도와줬어. 괜찮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너 요즘 예민해서 작은 거 하나 말해도 기분 나빠할까봐.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이젠 내 가족 일을 내 친구와 상의하는 게 당연해졌구나. 정아는 여전히 웃으며 찾아왔고 시아버지는 점점 그녀를 더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내 손길조차 거부하셨던 분이 이제는 정아의 말엔 고개를 끄덕였고 죽도 잘 삼키셨고 가끔은 희미하게 웃기도 했다. 어느 날은 정아가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엌에 들어갔고 시아버지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복도에서 조용히 지켜보다 방으로 돌아갔다. 그게 내 자리가 아니게 된 것 같았다. 친구의 간병은 점점 길어졌다.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한 달. 그녀는 이제 거의 우리 집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 거의 침묵 속에 하루를 보냈다. 정아와 시아버지 사이에는 이상할 정도의 정서적 안정이 생겼고 남편은 그 흐름에 익숙해져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점점 잃어갔다. 어느 날 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정아, 이제 좀 그만 와도 되지 않을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왜? 괜찮던데. 오히려 아버님이 요즘 좋아지셨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 우리 가족이.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동안 지쳤으니까 조금은 외부 도움 받는 게 좋은 거라 생각했어. 외부 도움. 정아가 외부인가? 내 친구가 이젠 우리 가족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시아버지의 약도 그녀가 챙기고 식사도 그녀가 준비하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이제 그녀였다. 그런데 나는 점점 소외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정아와 남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거실에서 조용히 얘기하던 두 사람. 나는 일부러 물 마시러 나온 척 주방 앞을 지나가며 그들의 말을 흘려들었다. 정아가 말했다.
요즘 내 이름 좀 예민하지? 나한테 말도 잘 안 하고. 남편이 작게 웃었다. 원래 좀 그래. 그래도 넌 잘 받아주니까 다행이야.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넌 잘 받아주니까 다행이야.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지금 이 집에서 이해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다. 나는 남편에게 아버님 간병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말한 적이 있다. 내 마음이 버티지 못할 만큼 쪼그라들고 있는 걸 털어놓은 적도 있다. 그런데 정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이제는 말 잘 들어주는 친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우연히 나는 시아버지의 방 안에서 정아의 필기 노트를 발견했다. 그건 간병 기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이름도 등장했다. 신하는 요즘 계속 감정 기복이 있다. 아버님과의 접촉이 줄어들었고 적극적으로 간병에 임하지 않는다. 나는 손이 떨렸다. 간병인 교체 가능성 있음. 내가 직접 케어할 경우 일정 안정적. 간병인 교체? 내가 교체 대상이야? 누구 마음대로?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묻지 않았다. 대신 정아에게 말했다. 그 노트 내가 봤어. 정아는 당황한 듯 웃었다. 그건 그냥 기록이야. 혹시 나중에 병원에서도 참고할까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기록이면 넌 나를 관찰한 거야. 친구로서가 아니라 대체 무슨 역할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정아에게 우리 집 출입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정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나갈게.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정아가 도와준 건 사실이잖아. 그런 식으로 잘라내면 그 애도 상처받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상처? 지금 이 상황에서 정아가 상처받는 게 중요한가? 남편은 그날 밤 오랜만에 단단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정아는 너 대신 정말 많은 걸 해줬어. 근데 넌 그걸 너무 가볍게 잘라냈어. 나는 속으로 되물었다. 대신? 대체 누구 마음대로 누구를 대신한 건데? 정아는 친구였잖아. 그게 시작이었고 그 선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 선을 넘은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해. 아무 일에도 감정이 격해지고 사람을 너무 몰아세워. 그 말은 날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은 날 혼자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정아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묘하게 예민해지셨다. 식사 도중에는 숟가락을 던지셨고 약을 줄 때면 손을 뿌리쳤다. 나는 놀랐고 처음엔 실수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며칠 연속되자 나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돌리셨다. 그 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버님, 요즘 날 피해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러시겠지. 그게 아니야. 나를 보고 싶지 않은 눈으로 보셔. 남편은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정화가 없어서 불편하신 걸 수도 있지.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켰다. 지금 이 집에서 나는 불편함이 되어 있었다. 간병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나는 매일매일 누군가가 있던 자리를 억지로 대신 메우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자리가 내 것이었는지조차 이제는 자신이 없었다. 며칠 뒤 정아에게서 문자가 왔다. 괜찮아졌어? 나 없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 나는 그 문자를 삭제하지도 답장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시아버지 약 봉지를 정리하던 중 메모지 하나가 나왔다. 거기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10시 정아랑 통화. 복약 관련 조언 받음. 나는 그 메모지를 쥔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녀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 전화기도 제대로 못 드시던 분이 정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건 정아가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님이 정아랑 연락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다. 연락? 지금도? 나는 메모지를 건넸다. 그는 메모지를 읽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님이 갑자기 약 생각나서 전화했겠지. 그걸 왜 정아한테 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말했다. 정아는 이제 이 집의 간병인을 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어.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그 애는 내 자리를 뺏었어. 아버님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날 밤 우리는 다투었다. 그건 싸움이 아니라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나는 말했고 남편은 반박했다. 너는 왜 모든 걸 다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애가 그렇게 만든 거야. 처음엔 도와주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내 가족에게 낯선 존재가 됐어. 침묵이 길어졌다. 남편은 결국 말했다. 너 병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그 말은 내게 칼이 되었다. 내 상처는 이해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증상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며칠 뒤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되셨다. 호흡이 불편하고 고열이 지속된다는 연락이 왔고 남편과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정아는 이미 와 있었다. 침대 옆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멈춰섰고 남편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연락 어떻게 받았어? 정아는 태연히 말했다. 아버님이 입원하셨단 연락. 병원 쪽에서 내게도 갔어. 기록상 보호자에 내 이름도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며칠 전에 보호자 전화번호 2개 적어달라고 해서 내 번호도 같이 넣었잖아. 내가 그랬다고? 응. 그날 정신 없어서 그냥 적었잖아. 아버님 치료 관련해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결정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결정? 내가 이 집의 가족이야? 아니면 정아가 그래? 내가 이 집의 가족이야? 아니면 정아가 그래?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 복도, 불이 희미한 벽 아래.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은 어쩌면 사과였고, 어쩌면 회피였고, 어쩌면 대답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과 말을 거의 섞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었고, 남편은 병원을 지켰다. 나는 아이와 집에 머물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정아는 내 친구였다. 그래서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구가 가족보다 더 깊숙이 한 가정의 균열을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그녀가 원한 게 정말 도움이었을까? 누군가의 간병을 맡는다는 건 그 자체로 헌신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가 그 모든 걸 선뜻 해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시아버지의 환심, 남편의 호의,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존재는 점점 밀려났고 나는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를 내어줬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 나는 병원에 들러 인사만 건넸고 정아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아, 보호자분이시죠? 방금 다른 보호자분께 설명드렸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보호자가 맞을까? 이 가족의 누구였을까?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내 일기장을 펼쳤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왔는지 정확히 쓰고 싶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감정을 밀었다. 나는 친구라는 관계 안에서 경계를 넘는 행동을 용서했다. 나는 나를 너무 뒤에 뒀다. 그날 밤 남편이 귀가했다.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온 그는 주방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셨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도 아무 말 없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아, 병원에서 빠지게 했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가 계속 말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처음엔 그저 내가 예민한 줄 알았고, 정아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 말은 너무 늦은 반성이었지만, 그래도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근데 그 노트 보고 나서야 알았어. 그 애가 너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할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 나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그걸 용납했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응, 내가 그 틈을 만든 거야. 미안해. 그 말은 조용히 내 가슴 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건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문장이었다. 정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상했어야 해. 근데 그걸 못 느낀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야.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늘 누군가에게 미안했어. 어머님 없다는 죄책감, 아이 케어 다 못한다는 죄책감, 간병에 지쳤다는 미안함. 그래서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고마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아랑 연락 끊을게.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 아니야. 나는 이제 누구와도 내 자리를 공유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서운 선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다짐이었다. 그 이후로 정아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한 통 없이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했는지도 더 이상 납득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병원에도 혼자 갔다. 시아버지를 만나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예요, 아버님. 며느리.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게 할 거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퇴원하셨다. 나는 직접 간병 도우미를 구했고 일정을 정리했고 약물 일지도 내가 다시 작성했다. 정아의 손글씨로 채워졌던 기록은 모두 찢어 없앴다. 그리고 그 자리엔 내 글씨로 한 줄씩 다시 써내려갔다. 가족은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말이 많아지는 관계다. 그 속에서 누군가가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다. 나는 이제야 그 경계를 배웠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친구는 침묵했고 남편은 늦게나마 돌아왔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나는 끝내 나를 놓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명분으로 당신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단단히 말해주세요.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